자,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오른쪽에 전기 렌즈를 두고 왼쪽에는 그냥 렌즈를 두지 말자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가스배관이 없고 전기 렌즈로만 하다 보면 애들이 없는 집들은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전기 렌즈도 테이프가 한꺼번에 됐을 경우에는 용량이 문제라서 이 아파트에는 또 별도의 그게 또 아답터 같은 게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그걸 싫어해요. 가스와 전기가 두 개 있으면은 괜찮은데 전기 갖고만 한다면 일단은 전기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너무 약하다라는 고정관념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에서 전기레진만 둔 집들은 좀 기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인테리어 사장이 고민한 결과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모터를 두 개 달기로. 왼쪽에 있었던 환풍기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모터를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환풍기에서 또 모터를 달고. 두 개가 이루어지면 환기는 그대로 기존처럼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환기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야,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 주방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을 부렸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옆으로 가면서 이제 수납장이 되게 넓어져 버렸네. 그렇죠. 수납장도 넓어지고 보기에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괜찮다. 그래도 여전히 벽이 하나 떡하니 있으니 그러면 싱크대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자 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하얀색으로 그냥 하이그로시로 쫙 하는데, 인테리어 초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는 사실 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취향이 저는 좀 중후한 느낌, 그리고 하얀색 위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이 인테리어 사장님께서는 이거 사실 거예요 아니면 파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팔 거죠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거는 보러 오시는 아줌마들 취향대로 갑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 아줌마 취향대로 하는 스타일이 제가 싫어하는 취향. 알록달록하고. 그 다음에 금색. 그 취향대로 갔는데, 요 싱크대는요, 고급스럽게 갔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집을 보러 오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거실 이게 아니거든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주방. 그렇죠. 싱크대예요. 그리고 화장실.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본대요. 그래서 싱크대에 그럼 요즘 유행하는 컬러로 하겠대요. 해보십시오라고 했더니만, 밑에는 진청,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고, 위에는 화이트로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입구문을 똑같이 진청으로 맞춰서 좀 고급스럽게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색깔이 틀리네. 더 제가 싫어하는 취향의 싱크대 쪽에 있는 타일 있죠. 타일 색깔 어떠세요? 연두색.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색깔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도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울려지지?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예전 스타일인데. 근데 다시 한번 또 이런 스타일로 가나 봐요. 그래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예쁘다. 여자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색깔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계속 공부해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은 그래도 고급스럽게 그렇게 사장님 말이 맞네. 추대를 했죠. 본인이 살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성향으로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우린 네가 아닌데. 그렇죠. 화장실도 완전 바뀌어버렸네요. 네.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 그림을 보시면, 밥 먹다가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사진이라서 그렇지 뭔가 올라올 것 같은 그림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제 취향하고 안 맞게 인테리어를 하더라고요. 그 수도꼭지, 손잡이들을 다 금색 처리를 했어요. 근데 요즘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장식구는 물론이고, 좀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거울에 양옆에 테두리가 다 금색이에요. 저는 이런 게 올드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은 또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 아무리 올드해도요, 이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눈에 부시게, 그리고 색깔이 조금 현혹되게,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말끔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집 상황이 좀 깨끗하게, 더군다나 포장을 조금 덜 들이고 포장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아예 포장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비싸게 팔 것이냐, 그 고민을 했었던 건데 후자 쪽을 선택했죠. 이 상태는 어중간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저렴하게 파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하려면은 아예 손을 대야 돼요. 내부는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베란다는요. 그럼요. 외부 샤시는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 네. 하려면은 끝은 이제 베란다까지도 손을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베란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중간하게 외부 샤시 안 하고 네. 그냥 그것도 가격 싸게 그냥 싱크대도 싸게 하다 보면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보러오는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오히려 내가 비싸게 내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비싸게 안 내놓는다는 손 치더라도 보러오는 사람들이 이거에 살까 말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고민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에서 또 가격 가격이 조정이 또 올릴 들어가요.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요거를 기존에 7억 8천에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안 팔렸잖아요. 예. 하지만 제가 여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은 2,200만 원. 처음에 그냥 수리 안 하고 7억 8천 정도 이렇게 내놨었는데 이제 계획을 이제 바꿨죠.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내놓겠다. 네. 예, 그러면 수리 들어가는 비용이 2,200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8,200에 파는 게 맞는 거죠.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상품을 만들었으면은 그렇죠. 시장에 물건을 내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값어치를 이제 올려놔야 되는 거고. 그럼요. 포장을 잘했는데. 그래서 7억 8천에서 인테리어 비용은 2,200만 원을 들었지만 5천만 원을 더해서 8억 3천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보러는 많이 왔어요. 중간중간에 많이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라는 게 워낙 중간에 보면 그 비닐도 붙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상황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신 분들은 뭐 그냥 예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니까 선뜻 나서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다 해가지고 그렇죠. 8억 3천에 이렇게 내놨을 때 사람들이 보러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마포 쪽에 8억 3천에 내놔도 그래도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30평 중에서는 마포에서 제일 싼 겁니다. 구축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시기가 이거 인테리어 마무리하는 그때쯤에 매도가 돼버렸어요. 며칠 기다리고가 아니라 마무리할 때쯤. 아직 조금 잔공사가 남았을 때. 아직 그러면 여기에 공사 끝나면은 청소도 한번 이렇게 청소하기 해줘야 되는데. 전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도 마포에 이렇게 싼 게 있나. 그리고 이거 누군가 먼저 잡아가겠다.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가격 되면은 내가 지금 안 사면은 누군가한테 뺏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인테리어는 거의 95%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저는 8억 3천에 내놓으면서 조금 조정을 해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정 좀 해줬어요? 예, 해줬습니다. 쿨하게. 얼마 정도 조정을 해줬길래 예, 쿨하다 그러는데? 1,000만 원 조정해서 8억 2천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8억 2천. 네. 이게 우리 구입했는 게 6억 8천 150만 원에 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샀을 때에 취득비도 이렇게 더 쓸 거고.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제 취득비가 한 1,580만 원 정도 들고요. 요 인테리어 비용은 2,200인데 저는 이제 법인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2,420. 세금 계산서 다 받아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필요 경비로 이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비가 이제 이자가 한 63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2금융권에서 이걸 빌렸을 때 대출 취급 수수료라고 해서 0.5% 해서 한 225만 원 합해서 한 855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개 수수료 비용이 0.5%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이것도 필요금에 잡혀야 되니까 451만 원. 그리고 요거 제가 갖고 있는 기간 동안의 공실 제가 미납 관리비가 아니라 8월에 잔금 치르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제가 갖고 있었던 공실 관리비 한 50만 원 해서 비용이 한 5,356만 원 정도 들었죠.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남겼는 거예요? 매도가 이제 8억 2천이니까 단순 차익으로는 1억 3,850 정도인데 이제 총 비용을 빼고 난 금액이 8,500 정도. 예. 그럼 요거는 지금 필요 경비를 조사 안 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안 했을 때 얘기죠. 그거 정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은 개인들의 양도세 성격의 주택 거래였을 때는 한 10%를 내요. 그거 이제 필요 경비 빼고 난 나머지니까 그거를 빼게 되면 한 7,400만 원이 순이익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내가 이래가지고 희망리치 떨어졌어. 배가 아파가지고 네. 한동안 희망리치 받는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요, 이거를 한 건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받았잖아요, 제가. 그쵸. 근데 그 한 건을 더 받고 나니까 저한테 교육생들하고 다른 분들이 천지개벽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개 됐다고 천지개벽까지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나서 있었더니 그 소리를 도대체 누가 했냐라고 했더니만
대표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께서 하도 그 똥손이라고 하시면서 2개 이상 될 리는 없다. 2개 이상 되면 이건 천지개벽이다. 라고 하시니까 교육생들이 저보고 천지개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2개 돼서 천지개벽을 이뤘습니다. 어쨌든 저 합리화를 시키려고. 걱정 마세요. 내일은 기필코 1개 이상 되실 겁니다. 예, 하여튼 뭐 2개 되면 내가 1개 팔게. 네, 주세요. 의왕에 있는 레미안또 차액을 이렇게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또 다 떼고 7천 이상을 몇 달 안에 이렇게 차익으로 보신 거거든요. 네. 솔직히 요게 괴리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7천? 3천? 그냥 툭툭 들어오나? 단기 뭐 한 달 만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떤 그 유튜버 방송들은 뭐 한 달 만에 1억 벌었다 경매에서 뭐 이런 자화자찬도 있기는 한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2건은 실질적으로 운으로 받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이 운을 받으려면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듯이 경매에 대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매라는 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했을 때 이런 운들이 하나, 2개 따르는 거고요. 제가 올해 받은 8개 물건 중에 이 2개가 가장 큰 물건이고요. 작은 물건은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이제 받았던 물건도 큰 차익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를 한번 몇 바퀴 돌릴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물건도 네, 그것도 지금 세를 주고 있고. 근데 이제 박 강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 것처럼 기술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물건이 나왔을 때 빨리 내가 그걸 보고 시세 조사할 수 있는 또 명도하는 그 기술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기술이 기술. 네, 그런데 물건을 받는 거는 운이 좀 통해야 돼요. 운이 좀 내한테 많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꾸준히 물건 보고 시세 조사하고 꾸준히 입찰 들어가는 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내가 무조건 이거 하나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낙찰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박 강사님은 제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제가 계속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잘 지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네, 대표님 덕분이고요. 그런 마인드를 지금 이제 교육생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게 제 교육생들은 그 아파트 빌라 실전반 하는 동안에 그런 마인드로 잡고 아마 그분들은 계속 꾸준히 이 경매를 놓치지 않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들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 꾸준히만 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우리한테 전화하고 의지하고 해도 충분하죠. 그렇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경매를 처음 접했을 때 아마 지금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경매를 알았을 때 굉장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고액 연봉자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고액 연봉자고요. 지금은 풍족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은 항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칫 주식 투자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도 어떤 사이클의 변동에 있어서 제가 꼭대기에 만약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밑바닥이었을 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경매라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손해볼 수 없는 게임이다 라는 거를 알고 지금 현재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경매를 한번 투자 용도로 생각해 보시고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신다면 미래에 대한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 미래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했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많이 벌든 많이 못 벌든 가정이 있고 아기를 키우고 있다라면은 남자라면은 이런 고민쯤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저도 그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 방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도 한번 해봤어요. 주식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주식도 재테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매나 공매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재테크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제일 적은 게 제가 볼 때는 경매나 공매라는 게 내 돈은 크게 잃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 거거든요. 박 강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교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니까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고맙기도 하고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실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녹음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또 가셔야 되는데 네. 저하고 교육 사업에 쭉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대표님 옆에서 배울 것도 많고요. 영원히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녹음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년에는 지금보다 또 제자들이 더 많이 생길 거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한번 방송을 또 한번 녹음해보는 네. 기회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교육생들 중에서 좋은 물건 받은 것들이 꽤 되거든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예. 것들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사례도 많잖아요. 그럼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